네, 안녕하세요. 저는 클로커스 데이터 팀의 박민지 매니저라고 하고요. 이제 앞서서 설명해 주셨던 부분들을 이제 저는 다양한 고객들을 만나면서 데이터브릭스를 활용을 해서 직접적으로 구축을 해드리고, 네, 그리고 기능들을 검증을 해드리고 성능들을 체크를 해주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데이터브릭스가 다른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들과 차별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좀 더 좋은 뭔가 특징들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소개해드리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개에 앞서서 일단 제가 레퍼런스 한 가지를 좀 추려서 왔습니다. 가장 데이터브릭스를 제너럴하게 잘 쓰고 있고, 그리고 다른 이제 프로젝트에서도 이러한 기능들은 다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최대한 많이 녹여져 있게 데이터브릭스들을 활용을 하고 있는 IoT 테크 이제 산업사에서 쓰고 있는 그러한 아키텍처 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IoT다 보니까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적재가 되는 그러한 앞단의 형태가 보시면 오토로더로 스트리밍으로 적재가 되고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델타 테이블에 적재가 돼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브론즈, 실버, 그리고 골드 테이블로 테이블이 적재가 되고, 이제 데이터 분석분들은 데이터브릭스에서 제공을 해주는 MLflow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 분석에 이제 오토메이티드 ML을 이제 기능을 사용을 하신다든지, 또는 최종적으로는 이제 파워 BI의 마트 테이블 구성, 또는 클라이언트 보시면은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접속을 해서 API 형태로 예측된 결과를 받아내는 그러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MLflow에서는 해당 후자에 대한 요구사항에 좀 적용이 될 수 있게끔 API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엔드포인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데이터 적재, 그리고 델타 테이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MLflow를 통해서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사용하는 부분을 좀 데모로 보여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데이터 적재 부분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토로더라고 하는 기능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토로더의 특징은 이제 소스가 클라우드에 있는 스토리지 기반의 서비스에 이제 파일이 적재가 됐을 때 실시간으로 계속적으로 델타 테이블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많이 쓰입니다. 오토로더는 일단 베이스가 보통 일반적으로 쓰이는 스파크 스트럭처드 스트리밍을 쓰고 있고요. 이제 또 다른 특징들은, 네, 그래서 이제 브론즈나 실버 테이블로 적재를 하는데, 그 중에 조금 더 특이한 이제 특징들은 보통 이제 디렉터리 목록으로 많이 데이터들을 스트리밍을 할 때 쓰는 모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그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데이터 양이 제가 했었던 프로젝트들이 이제 아무래도 IoT다 보니까 뭐 초당 데이터라든지 뭐 5초 평균, 10초 평균 뭐 그런 식으로에 대한 데이터들이 계속적으로 오는 파일 양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능적으로 뭔가 계속 딜레이가 있거나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좀 확인을 해봤더니 이제 그 오토로더 기능 중에서 이제 노티피케이션 서비스 모드를 사용을 했을 경우에 이제 파일 알람 모드에서 이제 큰 입력 디렉토리에 대해서 더 성능이 좋고 확장이 가능한 그러한 모드로 또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아스나 온프렘에서 쓰시는 스파크 스트럭처 스트리밍과는 좀 더 별개로 제공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그 클라우드에서 제공을 해주는 이제 Q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애저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AWS에서 SNS 서비스가 됐던지, 또는 애저에서는 이벤트 그리드라든지 이제 이벤트 토픽, 그리고 Q 서비스 이런 것들을 같이 활용을 해서 그 스토리지에서 데이터가 쌓였을 경우에 스토리 자체에서 이벤트를 트리거링해서 해당 큐에 몇 번의 그 파일이 적재가 새로 되었습니다 라고 큐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이제 데이터브릭스는 해당 그 큐에 새로 쌓이게 되는 그 내용들만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모든 리스팅 작업들을 데이터브릭스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그 이벤트에 발생하는 내용들을 클라우드 자체적으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좀 더 빠르고 효율적이고 더 안정적으로 제공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기반으로 제가 좀 데모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보시는 화면처럼 이제 그 오토로더에 대한 데모들을 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데이터브릭스에 대한 일단 메인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오토로도 데모를 보여주기 이전에 그래도 데이터브릭스 화면을 일단 보셨으니까 조금 간략하게라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데이터브릭스의 메인 화면의 왼쪽 부분에 이제 보시면은 데이터, 컴퓨트, 그리고 워크스페이스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워크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보통 파이스팍이나 아니면 스칼라 또는 R 또는 SQL 같은 언어로 코드를 작성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에디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사용자들이랑 같이 함께 공동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래에 있는 컴퓨트 같은 경우는 이제 스파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이제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은 보시면은 좀 특징을 설명을 드리면은, 아무래도 파스 서비스다 보니까 이제 클릭으로 데이터브릭스 런타임 버전은 이제 뭐 스칼라나 스팍 버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데이터브릭스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버전에 따라서 좀 제공이 되는 것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잘 보시고 선택을 하실 수 있게끔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커 타입 같은 경우도 원하시는 사양을 선택하실 수 있게끔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클러스터 구성이다 보니까 이제 최소 워커 수부터 최대 워커 수까지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사용을 하다가 워커 수가 뭔가 늘어나야 되는 잡들이 많다 하시면은 오토 스케일링을 걸어서 뭐 맥스 워커 8대까지 늘어나실 수 있도록 이제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뭐 물론 이 부분은 끄면은 이제 지정된 워커 수만큼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클러스터가 뭐 120분 동안 아무런 활동이 없을 시에 자동으로 중지가 돼서 이제 비용이 절감이 되는, 네, 중지가 되면은 컴퓨팅 비용은 들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아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팟 인스턴스도 이제 옵션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은 해당 VM 인스턴스의 비용을 좀 더 저렴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그 스파 클러스터를 구성하실 때에 대한 컴피그 같은 것들도 이런 식으로 따로 구성을 하실 수 있고요. 이제 스팍에서 이제 그 클러스터 엔진 시작하기 전에 이니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서 뭐 앞단의 디펜던시라든지 환경 설정들을 작성을 하실 수 있게끔도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 컴퓨터를 CLS라고 하는 클러스터를 미리 구성을 해왔고요. 보시면은 뭐 일반적으로 온프렘에서 사용하신 스팍처럼 스팍 UI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라이브러리스 같은 경우는 보통 뭐 모듈 같은 거를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파이썬이 됐든 뭐 이제 자르 파일이 됐든 이런 것들을 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고요. 그래서 컴퓨트는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스팍 테이블 생성한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데이터브릭스 파일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이제 스팍에서는 이제 하도 파일 시스템을 많이 쓰는데 이제 여기서는 데이터브릭스 파일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해당 부분도 이런 식으로 해당 디렉터리를 확인을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오토로더 이제 그 데모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제가 미리 이제 데모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왔습니다. 네, 이제 앞서서 이제 오토로더로 이제 본격적으로 데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이제 스크립트로 작성을 해왔는데요. 오토로더에서 이제 데이터들은 지금 클라우드 기반에 있는 서비스, 지금 저희는 애저를 쓰고 있으니까 데이터 레이크 스토리지에 적재가 되어 있고요. 데이터 레이크 스토리지 컨테이너에 MNT라고 하는 컨테이너 하위에 IoT 스트림이라고 하는 폴더 아래 이런 식으로 파일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데이터브릭스에서도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제가 마운트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해당 디렉터리 아래에 이렇게 이 파일을 스트리밍으로 리드를 해서 테이블로 적재하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스트리밍 같은 경우는 중간 체크 포인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체크 포인트 패스 지정과 그리고 스키마 로케이션을 지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노티피케이션을 이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보시면은 만약에 이제 스트리밍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벤트 그리드라고 하는 애저 기반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서비스들이 자동으로 생성이 될 거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 큐 서비스도 자동으로 생성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파일즈에 노티피케이션을 사용을 하겠다. true로 이제 옵션을 구성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spark.readstream 포맷의 클라우드 파일즈로 지정을 하고 옵션에서는 해당 위에 있는 이제 구성 부분으로 이제 리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트리밍이 지금 시작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이제 보통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읽어가지고 뭐 어디에 저장을 하면 되는데 저희는 이제 데모니까 디스플레이로 데이터들을 이제 한번 보여주는 형태로 제가 코드를 작성을 했고요. 보시면은 이제 레이크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던 이 파일들을 이런 식으로 리드를 해서 지금 디스플레이이 되고 있습니다. 네, 로우 데이터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대시보드에는 이제 데이터들을 리드를 해서 초당 몇 건을 리드를 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지, 아무래도 파일 하나다 보니까 이제 한 번 실행되고 이제 끝날 텐데 계속 파일이 올라가면은 이게 또 매트릭이 치는 그런 구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큐가 하나 새로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벤트에서도 마찬가지로 네, 이벤트 그리드가 자동으로 생성이 돼서 해당 이벤트 그리드에 대해서 매트릭이 표시가 되는 형태로 작성이 되도록 할 겁니다. 이게 자동으로 되다 보니까 그 메시지가 들어올 경우 이제 스토리지 내부에서 이벤트들을 이제 트리거링이 돼서 큐에 쌓고 큐에 쌓여져 있는 그런 그 몇 번의 파일들이 몇 개의 파일들이 새로 생성이 됐다라는 내용들을 이제 데이터브릭스에서 그것만 읽으면 되니까 좀 더 이제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처리할 때 이 부분을 같이 아무래도 클라우드 기반이다 보니까 가장 강점이 될 수가 있겠죠. 같은 서비스를 클라우드 내에서 활용을 해서 쓰게 되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들을 리드하는 것을 봤고요. 그 다음에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델타 테이블입니다. 앞서 오토로더에서 이제 데이터들을 적재를 이제 델타 테이블에 할 텐데 왜 델타 테이블로 적재를 하는지, 그리고 스파크를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저장을 하는 것보다 테이블 형태로 저장을 하고 테이블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마트 테이블로 가공을 하는 과정이 있어서 델타 엔진 기반의 그 델타 테이블이 어떤 부분이 이제 강점인지 이런 부분을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보시는 화면은 이제 델타 테이블 관련한 이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왔고요. 이제 보통은 이제 파일 기반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많이 읽어서 데이터 분석가분들은 많이 처리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데이터브릭스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이제 고객분들 중에 이제 데이터 분석가분들한테는 델타 테이블을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시고 통계적인 그런 내용들을 확인을 하고 싶으면은 델타 테이블의 쿼리를 통해서 확인을 해라는 이렇게 제안을 많이 드립니다. 이제 그 이유가 일단 성능 훨씬 빠릅니다. 네, 실질적으로도 파일 리드하는 경우보다 테이블로 리드할 경우가 한 15배 이상은 진짜 빨랐던 경험들이 정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제안을 드리고 있고요. 보시면 이번 데모에서는 이제 데모 하위에 IoT 스트림 하위에 데이터 유저 하위에 유저 데이터 1.csv 파일을 리드를 해서 스팍 DF 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제 저장을 하는 형태.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제 델타 테이블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브릭스에서 %SQL이라고 하면 이제 SQL 언어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언어로 쿼리로 사용을 할 경우에 이런 식으로 테이블이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똑같은 데이터인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봤더니 이건 제가 진짜 고객 그 데이터 양이 지금 건수가 38건밖에 안 되는데 고객 이제 1000만 건 또는 뭐 몇백만 건 정도 되는 그런 양에서는 네, 델타 테이블을 네, 써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정말 오게 되더라고요. 그런 때는 이제 델타 테이블로 최대한 분석가분들은 쓸 수 있게끔 네, 많이 제안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델타 엔진 기반의 델타 테이블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앞서서 설명을 다 들으시긴 하셨지만 그 기본적인 스팍 테이블이랑 좀 다른 점은 ACID가 물론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매니지드랑 언매니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익스터널 테이블로 제공을 하거나 또는 인터널 테이블, 매니지드 테이블로 제공을 하고 있고 보통 이거는 일반 하이브 테이블처럼 파티셔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들이 저장되는 형태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젠더로 파티셔닝이 첫 번째로 됐고 그 다음에 하위로 유저 아이디로 저장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젠더 F 하위 디렉터리는 또 유저로 파티셔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조건절에 젠더라든지 유저 아이디가 조건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셀렉트 쿼리가 굉장히 빨라지는, 네, 그렇게끔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ACID 같은 경우는 뭐 일단 팟케이 같은 경우는 파켓 파일 내부에서 뭔가 변경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가 어펜드 되는 형태로는 많이 제공을 하지만 이미 데이터 파일에 있는 것들을 뭔가 변경하기에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작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델타 테이블 같은 경우는 그러한 작업들 중에서 특히 고객들이 많이 문의를 하세요. 업설트나 머지에 대해서 지원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문의를 하는데, 일단 델타 테이블에서는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합니다. 일단 델타 테이블 내부에 여기서 아까 파일을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그 파일과 데이터 파일 두 개 다 저장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됐거나 트랜잭션을 통해서 뭔가 변경이 되거나 뭐 새로 어펜드가 되거나 이런 작업들에 대해서 버저닝이 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뒤에 제가 또 좀 설명을 드리고, 업설트나 머지 하는 부분을 조금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age가 34살인 age인 경우에 대한 테이블 데이터 내용이고요. 이제 그 중에서 유저 아이디 39. 네. 지금 네. 곧 있으면은 생길 것 같긴 한데 제가 이거 앞에서 넣어서 그런데 보시면은 age 80살이 되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80살은 없고 지금 34살인 경우에 대한 데이터만 있고요. 제가 데이터들 한번 임의로 테이블 하나 생성을 할게요. 유저 데이터 업서트 밸류스라고 하는 테이블을 하나 생성을 해 볼 거고요. 보시면은 이 로우 두 개 있는 테이블을 하나 생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과 그리고 기존에 이제 만들었던 유저 데이터 브론즈 그 델타 테이블을 서로 이제 머지하는 형태로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머지했을 때 위에 있는 그 두 테이블 간의 유저 아이디를 이제 키로 해서 같은 유저 아이디일 경우에 이 테이블에 대해서 데이터들을 업데이트를 하고 매치가 됐을 경우에는 업데이트를 하고 없는 경우에는 인서트하는 그런 그 전형적인 업서트의 쿼리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유저 아이디가 같게 되면은 이 값으로 변경이 되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죠.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은 네, 실행을 하게 되면은 보시면 age 80이 네, 새로 등장하게 됐죠. 아까 전에 웨어 조건절에 age 80은 없었는데 보시면 유저 아이디가 39입니다. 유저 아이디가 39일 경우에 이제 age가 80으로 업데이트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80 조건절에 있는 데이터는 없었는데 기존에 이 테이블을 기반으로 네, 머지 형태가 진행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로그 데이터들이 남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그런 커밋 기능이라든지 리스토어나 아니면 그 이전 버전으로 가서 데이터들을 확인하는 기능들은 이제 델타 테이블에서 지원을 합니다. 이제 describe history에서 테이블을 하게 되면은 이 테이블에 대한 트랜잭션 히스토리가 남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버전 1, 버전 0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고, 처음에 제가 테이블을 생성을 했고 그리고 머지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해당 버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셀렉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버전 1번에 있었을 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지금 버전 1이 최대니까 네, 해당 버전으로 리스토어해서 해당 테이블을 네, 저장하는 경우도 이 쿼리로 진행을 하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원을 가능하고, 그리고 델타 테이블에 또 옵티마이저라고 하는 기능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그 스팍은 이제 파일을 리드를 해서 테이블로 이제 보여주는 그런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옵티마이저 기능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 파일들이 굉장히 많고 또는 크기가 다양한데 가장 최적화된 데이터 파일 크기로 변환을 해주는 그러한 것들을 옵티마이저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데이터 디바이스 폴더 하위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 파일들이 있는데요. 이 파일들 기반으로 디바이스 데이터 브론즈 델타라고 하는 테이블을 생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테이블의 이제 하위 디렉터리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파티셔닝으로 파일들이 각 파켓으로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옵티마이즈 수행 전에는 이제 데이터 파일즈가 보시면은 140개로 네, 파일들이 굉장히 많죠. 파일들이 많으면은 이제 많을수록 그 리드 하는 데는 속도가 느릴 수 있는데 옵티마이저를 실행을 하고 옵티마이저 실행을 할 경우에 보시면은 이제 파일은 20개가 애드가 됐지만 140건이 삭제가 됐습니다. 일단 기존에 있었던 140건은 삭제가 됐고 데이터 파일은 다시 보시면은 20건으로 좀 줄여진 옵티마이저 형태로 된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을 통해서 뭔가 셀렉 작업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옵티마이즈를 쿼리로 실행을 하지 않고 그냥 테이블 생성이 되거나 모든 이제 테이블 작업에 있어서는 최적화된 자동 압축 같은 경우들을 뭐 true로 세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네,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서 모든 델타 테이블의 기능들을 활성화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조금 위에 지오더 부분이 있었는데 네, 지오더를 사용을 하는 경우는 이제 쿼리 하실 때 뭔가 특정 조건에 해당 컬럼을 가지고 뭔가 쿼리를 많이 하실 경우에는 그 필드를 가지고 지오더 바이를 많이 하게 되면은 또 최적화가 네, 성능이 더 좋아지는 점도 있습니다. 네, 앞서 들었었던 것처럼 네, 그렇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데이터브릭스의 이제 데이터 분석가 분들이 이 기능을 쓰면은 굉장히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이제 데이터나 AI 관련된 서비스를 보면은 그 기능들과는 좀 차별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ML플로우에서 이제 오토메이티드 ML 하는 과정들을 좀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화면은 이제 데이터브릭스에서 머신러닝 부분이고요. 머신러닝 부분 중에서도 이제 그 익스페리먼트, 피처 스토어, 그리고 모델스라고 하는 각 항목들이 좀 새로 등장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네, 익스페리먼트에 크리에이트 오토 익스페리먼트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다른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이제 서비스들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네, 이제 데이터브릭스 ML플로우도 마찬가지로 제공을 하고 있고 뭐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리그레이션, 포캐스팅 같은 이러한 이제 타입을 지정을 하시고 데이터셋 같은 경우 이제 트레인을 할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생성을 했었던 델타 테이블이 됐든 이제 스팍 테이블이 됐든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타겟이 되는 부분을 선택을 하고 스타트 오토 ML을 하게 되면은 다양한 알고리즘과 그리고 매개 변수 그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하면서 모델이 학습이 됩니다. 저는 미리 학습을 해왔고요. 보시면은 학습되면은 결과가 이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 보시면 디시전 트리라든지 랜덤 포레스트, 네, SGD라든지 엑시부스트 같은 이런 다양한 알고리즘을 사용을 했고 이 사용한 것들에 대한 파라미터들 값을 이런 식으로 GUI로 바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뭐 스코어 값이라든지 중간중간에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모델이 이제 PKL 파일로 또 좀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차별점은 보통 다른 이제 이런 AI 서비스 같은 경우들은 오토메이티드 ML이 학습되면서 어떻게 학습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베스트 모델이라든지 최종적으로 매트릭 제일 좋은 제일 성능이 좋은 또는 뭔가 스코어 값이 비교를 했을 때 제일 좋은 뭐 그런 것들을 추출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진짜 돌아갔던 스크립트들은 확인을 못 합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브릭스에 있는 이제 ML플로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소스 부분에 이런 각 학습된 스크립트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으셔서 전 처리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뭐 데이트 타임 프리프로세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네, 그리고 밸리데이션 스플릿은 어떻게 됐는지 이러한 모델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에 대한 세팅 부분들을 직접 소스로 보실 수 있다 보니까 DS 분들은 일단 오토메이티드 ML을 실행을 해놓고 이 결과값을 통해서 이 스크립트를 통해서 좀 더 고도화하고 최적화하는 작업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이제 고객 피드백으로 되게 좋게 받았었던 것 같고, 사실 이런 부분들을 모르면 블랙박스 형태로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데이터브릭스의 ML플로우 같은 경우는 이러한 기능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을 이런 식으로 레지스터해서 저장을 해서 버저닝 관리를 할 수 있고요. 최종적으로 서빙 같은 경우도 서빙 API 형태를 이제 그냥 GUI에서 클릭으로 해서 바로 API 형태로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예측 데이터들을 API 형태로 리스폰스 받아볼 수 있는 기능들도 마찬가지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준비한 데모는 이제 인젝션, 그리고 델타 테이블 적재, 그리고 데이터 테이블 활용,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ML플로우까지 굉장히 제너럴하게 좀 살펴봤고요. 사실 하나하나 좀 딥다이브하게 하면은 좀 더 이제 설명할 것들이 많은데, 좀 고객들이 가장 좀 니즈가 많고 다른 서비스들에 비해서 특징이 되는, 강점이 되는 그런 내용들만 추려서 좀 정리를 해서 데모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럼 데이터 앤 AI 테크토크 데모 세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